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고려시대 경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고대에서 경제는 1시간 만에 공부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를 2시간을 별도 준비했습니다. 공부할 내용이 조금 많아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를 공부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일단 각 시대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그 경제 생활 모습을 먼저 볼 거예요. 일단 전근대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을 기준 잡아서 상업이나 수공업이나 무역 같은 거 어떻게 했는지 일단 이거 공부하고요. 열심히 먹고 살았어요. 이제 농사 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 제도를 수치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수치제도의 3가지 종류하면 조세, 공납, 역. 조세, 공납, 역. 이것을 바로 2번째 주제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토지제도예요. 그런데 이 토지제도 같은 경우는 내용이 조금 많아요. 우리가 앞에 고대에서 공부했던 토지제도라고 하면 노급이랑 관료전 그 정도였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를 전시과라고 하는데 그 전시과 안에서 다시 세부적인 토지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10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고 나면 이게 뭔가 단순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되는데 혼자 정리하실 때 도저히 안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1번과 2번 주제까지만 하고요. 이 3번째 토지제도가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주제는 다음 시간에 별도로 빼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준비되셨습니까? 예, 교재 보시면 고려의 경제상을 가장 위쪽에 산업의 발달이라고 나왔죠? 그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고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불교가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려는 유교와 불교가 양분하고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근데 이제 유교에서는 왕들에게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라고 말하냐면 백성은 나라의 근간이다. 그러니까 너의 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너 잘났다고 모든 권력을 휘둘러서 마음대로 지배해라 이것이 아니라 공자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잘못된 나라예요. 오래 갈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백성들에게 덕을 통해서 통치하는 이런 나라이지만 백성이 행복하고 오래 갈 수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교를 통치 이념을 받아들였던 이 고려에서는 백성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쫙 봤더니 대다수의 백성들은 뭐라고 살더라? 농사 짓고 살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에서는 농업 발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겠죠. 그중에 일단 기본 2개는 지난번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어요. 농민들이 농사 지을 때 특히 바쁜 시즌이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여름에서 가을, 특히 그때가 정말 많이 바빠요. 그러니까 수확해야 되고 막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농번기라고 하는데 농번기 때는 자벽에 동원하지 마라.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도로공사에 그런 거 시키지 마라. 말씀드렸었나요? 2번째, 재해가 발생한 거예요. 갑자기 막 태풍, 가뭄 이런 걸로 농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랬을 때는 조세를 줄여줘라.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거는요. 고려시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도 똑같이 있어요. 이건 일종의 상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백성의 근간이 되는 농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농번기 때 자벽 동원하지 않는 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세를 감면시켜주는 거, 이건 굳이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건 그 이외에 농업 발달을 위해서 국가나 일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볼게요. 일단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땅 아니겠습니까? 그럼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주변을 돌아보면 다 정말 인간이 너무나 많은 걸 개발해놨죠. 그러니까 이제는 산림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족한 정도로 너무나 많은 개발을 해놨어요. 그런데 조선, 아니면 그 전에 고려, 아니면 그 전에 고대로 가면 갈수록 아직은 개척되지 아니한 땅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산비탈 정도는 기본이거나 평지라 하더라도 아직은 개발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땅들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개간이라고 합니다. 황무지라든지 아니면 언젠가 한번 개간해서 사용을 했던 적은 있었으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간에 몇 년 안 쓰게 된 거예요. 몇 년 안 쓰게 되면 그거 다 여러분들 다시 또 황폐화됩니다. 잡풀도 많고요. 돌멩이도 많고요. 농사 못 짓거든요. 그럼 그런 거 다시 다 손봐줘야 돼요.
이런 모든 작업들 다 개간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개간도 마찬가지예요. 고대라든지 고려든 아니면 조선이든 그 개간은 항상 똑같이 일어나요.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가 그중에서 하나 주목할 건요. 이 고려시대 때는요. 강화도를 개간하더라 이겁니다. 강화도면 생각나는 게 대몽항쟁 생각나시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몽골과 열심히 항쟁하던 그 40년이 여기에서 벌어졌어요. 강화도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큰 섬이긴 하지만 왕에서부터 많은 신하들 또 다른 지역에 들어온 많은 백성들까지 같이 살기에는 또 부족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농업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당연히 개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강화도에는 갯벌이 많거든요. 그 갯벌을 맡고는 간척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간척이라고 하면 오늘 현대에서 다양한 기술력을 이용한 간척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려에서부터 추진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지도 나와 있죠? 바로 이 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땅이 준비됐습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농기구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농사법이 필요해요. 대답해 주세요. 우리 삼국시대 때 농사 열심히 짓기 위해서 어떤 동물을 농토에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소입니다.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걸 우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도 그 우경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이때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면 땅을 깊이 팔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바로 심경법 또는 깊이갈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소가 있어요. 소 뒤에 쟁기를 이제 묶어두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이제 농부가 뭐라고 할까요? 일야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호이 이렇게 하면은 소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땅을 갈아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땅 이렇게 보시면은 위층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식물의 뿌리와 이제 근접하던 곳이다 보니까 영양분이 많이 뺏겨요. 반면에 좀 하층부로 내려가시면 좋은 영양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매년 봄마다 갈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땅을 가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소를 이용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갈이 또는 심경법, 깊은 심자를 써가지고 심경법이라고 하는데 이 심경법이 많이 일반화가 돼요. 역사는요,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죠.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대 국가에서 소를 농사에 이용을 했다라면 고려 시대에는 그 소를 이용한 농사가 일반화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단계별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좋은 걸음을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걸 보다 더 예전에 비해서 개선을 하는데 이걸 바로 이제 시비법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걸음 주는 방법. 일단 최고는요. 사람의 그 배설물, 입문입니다. 아니면 여기에다가 소나 말의 배설물, 우마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잘 묵히고 난 다음에 땅에 뿌려주는 것도 되겠고요. 아니면 콩 같은 거라든지 작물들 있잖아요. 이때 콩 그거 다 따먹고 나면 나머지 그 이파리들 있잖아요. 줄기 같은 거 그거 죄다 뽑아서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냅둬요. 그리고 갈아버려요. 그럼 그거 자체가 또 땅에게 좋은 영양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이러한 시비법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개선이 되다 보니까 우리 통일신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땅이 있었어요. 농사를 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농사 못 져요. 최소 1년이라든지 2년 정도는 쉬어줘야지만 땅이 스스로 지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비법을 계산하다 보니까 한 땅에서 1년에 농사 한 번 짓는 거 충분히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연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서 이걸 바로 연작이라고 불러줍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뿐만 아니라 밭농사 같은 경우는요. 더 발달된 형태도 보이고 있어요. 뭐냐? 2년에요. 최대 3번까지도 가능해져요. 2년에 3번이라고 하면 봄에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수확합니다. 그리고는 가을에 또 다른 작물에 씨를 뿌려요. 다음에 봄에 수확합니다. 그리고는 가을에 또 하는 건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 땅의 영양분이 다 뺏겨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한번 쉬어주는 거예요. 다음에 봄에 또 농사 짓고 가을에 봄 한번 쉬어주게.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모두 3번 농사 짓는 걸 2년 3작이라고 하는데 이 2년 3작이 이제 시행이 되고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은요. 이게 한 농지에서 하나의 작물만 키우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콩만 막 키운다. 이 콩이 특히나 좋아하는 또 영양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쏙 뽑아가요. 조만 키운다. 조가 좋아하는 영양분 쏙 뽑아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음식을 먹을 때요. 오른쪽을만 계속 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 턱은 아마 오른쪽만 사각턱이 될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한쪽 근육만 쓰면 몸이 그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발달하다시피 농토에서 하나의 작물만 키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작물을 번갈아 심게 됩니다. 조 심었다가 콩 심었다가 보리 심었다가 조, 콩, 보리, 조, 콩, 보리 순서를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이렇게 농사 짓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윤작법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논농사에서 나오는 방법이요. 이양법이 있어요. 이양법은 조금 낯설어도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논에서 농사 지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벽시 있잖아요. 그 벽시를 봄에 쫙 뿌려요. 봄이 되면 땅을 갈아주고 난 다음에 벽시를 이렇게 쫙 뿌려줍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사람이 골고루 뿌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뿌리고 나면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 이제 뿌려서 농사를 짓는 걸 직파법이라고 불러줘요. 직파법, 직접 뿌리더라.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양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봄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봄에 모판을 조성을 합니다. 벽시를 가지고요. 그 벽시를 키워요. 촘촘하게 키웠을 때 한참 어느 정도 자라면 얘를 모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름이 되잖아요. 논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뭐 복숭아뼈 정도 있는 데까지 채우고 난 다음에 튼실한 모드만 뽑아다가 줄 맞춰서 심어줘요. 이게 바로 모내기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줄 맞춰 짝짝짝짝짝짝짝짝 벼를 심어주는 거, 이게 바로 모내기법인데 그 모내기법이 우리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걸 훨씬 더 많이 합니다만 일부 이게 들어왔는데, 자, 이걸 왜 우리가 주목하냐면 이렇게 농사 짓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훨씬 더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튼실한 모들만 따로 심어줬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얘네들이 좀 튼실한 놈들인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막 복잡한 것보단 줄을 잘 맞춰놓다 보니까 요 안에 이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좀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잡풀도 잘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도 수월해지고 여러모로 농사 짓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훨씬 더 얘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새로운 농사법에 야호를 하게 되는 거죠. 단 문제는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논에 물을 채울 수가 있어야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남부 일부 지방에서 남부 지방에서만 시행되는 수준이 되겠군요. 또 하나는 물을 채워야지만 모내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여름에 50% 이상 비가 집중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올 수도 있지만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가뭄이 심하면 모내기 못 하거든요. 자, 이런 걸 우려해서 국가에서는 이양법을 자꾸 금지시켜요. 자, 두 가지 조심하세요. 이양법이 들어와서 농민들이 좋아는 합니다. 단 아직까지는 전국이 아니라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시행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다 혹시 모내기 할 때 좀 비가 안 와서 농사 못하면 어떡하니? 라고 해서 모내기를 좀 좋아하지 않아요. 많이 억압합니다. 금지시키려고 해요. 되셨어요? 자, 하나만 더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고려죠. 고려 같은 경우는 원나라 간섭을 약 80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 말기 때는 원나라로부터 농사와 관련된 것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농상집요라고 하는 책이에요. 일종의 농업 자습서입니다. 여러분께서 농사 지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져왔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내가 모르는 남들이 알고 있는 좋은 농사법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농업 자습서에서 알려준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 책이 바로 농상집요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농업 자습서 공부한 적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가 알게 되는 농업 자습서인데 조심할 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Made in 고려가 아니라 from 원나라예요. 원나라로부터 들여왔다. 그럼 역사라고 하는 건 항상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우리가 들여왔으니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그게 바로 세종대왕 때 나오는 농사직설입니다. 일단 이름만 살짝 들어주시고요. 농상집요, 농업과 관련된 자습서가 하나 들어왔고요. 자, 두 번째는요. 목화가 전례가 돼요. 이것도 들어와요. 목화라고 하면 이게 다 자르고 나면 이렇게 팍 터져가지고 그 안에 솜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솜을 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가 있는 게 바로 목화가 되겠는데 바꿔 표현하자면 목화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진짜 춥게 살았다는 거예요. 귀족들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니까 한겨울에 뭐 비단 같은 거 입고 따뜻하게 지내면 되는데 일반 백성들은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옷들이 있잖아요. 이런 뭐 삼배 같은 옷들,
여름에는 한 겹 입는 거예요. 겨울엔 이거 3겹, 4겹 끼어 입어서 겨울을 버텼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목화가 들어온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게 들어왔던 시기가 언제냐? 공민왕 시기예요. 그리고 들어왔던 사람이 문익점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 조선 초로 들어가게 되면 목화가 보급되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이것이 고려가 가지고 있는 그 전때 고대와는 구분되어지는 이 시기의 농업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역사는 상대적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 시대 때 농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그 이전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게 될 조선 시대와 잘 비교하셔서 기억해야 되니까 일단 이거 자체를 머릿속에 세트로 기억을 하세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3개 같은 경우는 고려 전기가 아니라 고려 말, 고려 후기 때의 모습이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요. 농업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수공업과 상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것이 농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공업과 상업이 안 되도록 막 억압하는 그런 정책은 아니에요. 정책은 아니지만 아직은 물건을 만들고 서로 사고 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경제가 성장돼 있어야 돼요. 먹고 남아 서로 사고 파는 건데 그럴 수준이 안 됐을 뿐인 거지 국가가 막 억압하는 이런 정도의 정책은 아닙니다. 자, 수공업이라고 하면 물건을 만드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보통 국가 초기 단계에서는요. 국가가 이런 수공업을 좀 많이 장악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중반부 넘어가면 국가가 좀 이렇게 느슨해지죠. 그러면서 수공업 장악하는 게 좀 많이 풀려요. 그게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래요. 자, 그래서 수공업을 이제 전기, 후기로 나눠서 접근한다면 전기 같은 경우는 국가가 많이 주도를 합니다. 국가가 수공업을 많이 통제를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품을 만든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디서 많이 만드냐면 관청에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뭐냐면 관청수공업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이제 필요한 물품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만들기 위해서 기술자들을 동원을 해요. 자, 그럼 이때 그 기술자들을 동원하려면 그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명단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 명단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공장안이라고 불러줍니다. 역사 공부하다 보면 낯선 단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장은 팩토리가 아니고요. 기술자들, 장인을 말합니다. 수공업자들. 그 수공업자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명단을 관청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 부르는 거죠. 불러가지고 물품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무기를 비롯한 각종 물품을 생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쇳덩어리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럼 그런 것들은 또 주로 어디서 많이 생산을 하느냐? 바로 소입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 수공업의 일단 중심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소예요. 아시죠? 향부곡소. 바로 그 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 같은 경우는 여기 살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뭐 금, 은, 뭐 철, 구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관청에다 제공을 하면 여기서 제품들을 생산해 내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철 같은 거 다루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소에서요, 뭐 종이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거, 상감청자 같은 거 만들어요. 근데 그것도요, 결과물이 예쁜 것 뿐이지 만드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일정량을 항상 배정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국가가 만약에 우리한테 상감청자를 100개를 만들려고 했어. 우리 소 주민들이 열심히 해서 100개 만들었잖아요. 다음에는 110개 만들어.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요.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100개를 다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어도 또 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생 고통받는 정말 엄청난 노역에 시달려야 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소 사람들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불만이 커요. 그래서 무신정권기 때 공주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들의 반발이 많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하자면 이들이 고려 후기로 가면 워낙 힘든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서히 뭐한다? 소멸되더라. 그러면서 이 소가 일반 군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 소가 사라질 거예요. 자, 이러다가 이제 후기로 가볼까요? 후기로 가면 이럴 때는 이제 민간에서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게 되더라. 그렇다고 해서 수공업자들이 별도로 뭐 이렇게 가게 차려가지고 장사는 그런 정도는 아닌 거고요. 민영수공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대표적인 게 우리 집에서요. 여인들이 배틀 같은 거 가지고 삼배라든지 모시 같은 거 짜내는 거 있죠. 이런 수공업들도 많이 발달했었어요. 되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절이 많은 부분에서 활약을 좀 펼치죠. 그래서 사원수공업이 발달합니다. 일단 여기 사원에 있는 승려들, 스님이라고 해서 항상 수행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스님들 중에서도 뭐 음악 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 계시고요. 스님 중에서 또 음식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 스님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기술 뛰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노비를 동원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뭐 삼배, 모시뿐만 아니라 종도 생산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원이 순수한 이런 의도에서 벗어나서 뒤로 가면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부정부패가 뭔지는 나중에 문화 파트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서는 아니 되는 술 같은 것도 만들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 고려 후반부로 가면 이 사원의 부패가 워낙 많이 심해져서 막 술도 만들어 팔고 아니면 돈놀이 장사를 합니다. 고리대금업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불교에 대한 비판이 커져가면서 조선으로 넘어가면 불교 자체를 억압하는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를 보시면은 먼저 잠깐 하나만 읽어볼게요. 자, 거기 여러분 1번 주제에서 가장 끝으로 가면요. 사료가 하나 들어가 있죠. 불교 사원의 상공업 활동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자, 그럼 거기 봤더니 지금 부역을 피하려는 무리들이 부처의 이름을 걸고 돈놀이를 하거나 농사, 축산을 업으로 삼고 장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를 뭔가 비판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어깨를 걸치고 있던 이 가사, 옷은 술 항아리를 덮는 덮개가 되었고 범패를 부르는 장소는 파, 마늘을 키우는 밭이 되었다. 장사꾼과 통하여 팔고 사기도 하고 손님과 얼려 술 먹고 노래를 부르는 절간이 아주 떠들썩하다. 이런 모습 보이면 어디라고요? 고려 후반부. 핵심 포인트로 잡을 다른 단어들 뭐 술, 항아리 덮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상업을 좀 볼게요. 자, 고려시대 같은 경우도요. 상업, 기본 일단 중심축 하면요. 누가 통제하는 거? 국가가 통제하는 거. 국가는 이제 돈 흐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관심을 가져줘야지만 국가에서는 장인들 불러다가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장사 많이 되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받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많이 관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국가가 개경에다가요. 상가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시전이에요. 나중에 조선에서도 나오게 될 텐데요. 수도에다가 만들어주는 국가가 만든 상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시전. 그럼 여기서 상인들은 장사하고 난 다음에 점포세라든지 상세 같은 거 있잖아요. 상인세 이런 거 내는 겁니다. 국가는 수입원으로 삼고 또 이런 시전에서 혹시 부정을 저지르는 건 없는지 관리 감독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게 경시서예요. 예전에요. 통일신라에서도요. 동시전, 남시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시전이라고 하는 건 장사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독기관을 의미했었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거 말고 또 하나 특징이 국가에서 직접 상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관영상점 운영. 직접 운영을 해요. 여기서 뭘 파는데요? 관청에서 만든 건 여기서 갖다 파는 거죠. 뭐 책도 갖다 팔고요. 약도 갖다 팔고요. 술도 갖다 팝니다. 관영상점이 있었다. 이런 관영상점 같은 경우는 수도 개경뿐만 아니라 뭐 서경이라든지 동경이라든지 대도시 있잖아요. 그런 대도시 곳곳에 관영상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관영상점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의 특징이니까 일단 기억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돈의 흐름을 조금만 더 잘 파악한다면 세금 더 많이 거둘 수 있겠는데 욕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돈을 만들었어요. 바꿔 표현하자면 그 전에는 우리는 화폐가 아니라 뭔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물물교환을 했다는 겁니다. 곡식이라든지 옷감 같은 거 들고 가서 필요한 물건을 바꿔서 사가지고 오는 형태였어요. 되셨어요? 자, 그러다가 고려시대 때 최초로 화폐를 주주합니다. 최초로 화폐를 주주하는데 그 시작이 됐던 왕이 누구냐면요. 성종이에요.
성종 같은 경우는 참 여러모로 나올 만한 거리가 많이 있죠. 그렇죠? 잘 기억해 두시는데요. 이때 최초로 만들어진 화폐가 바로 뭐냐면 건원중보입니다. 건원중보. 이게 최초예요. 단 거래는 별로 안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화폐를 조금 더 많이 만드는 왕이 누구냐면 숙종이에요. 숙종하면 혹시 생각나는 그의 동생이 있을까요? 의천입니다. 이 의천 같은 경우는요, 숙종의 동생이자 승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 유학을 갔다 오는데 중국 송나라 같은 경우는 군대는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맨날 거란한테 깨지고 여진한테 깨지고 몽골한테 결국 멸망까지 당하지만 상공업은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도를 병경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정말 막 호화스러워요.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정말 대도시가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서 상인들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모습 봤죠. 그러니까 형한테 가서 말합니다. 형, 나 가서 봤는데 송나라 장난 아니야. 역시 국가에서 이 돈을 제대로 쭉 장악하고 있으면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숙종이 돈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만든 조직이 바로 뭐냐면 주전도감이에요. 도감이라고 하면요, 정치 관청 같은 거요. 주전, 뭘 만드는데요? 돈을 만들더라. 우리가 환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돈 바꾸는 걸 환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전이라고 하는 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나왔던 것이 사만통보, 사만중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뭔가 약간 리듬이 반복되고 있죠. 사만통보, 사만중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이런 돈들을 만들어요. 단 이런 것들은 별로 거래가 안 돼요. 대신에 이거 말고 거래가 좀 많이 됐던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은병이라는 겁니다. 생긴 건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겼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고려의 모양을, 땅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은으로 만든 돈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건원중보라든지 사만통보를 비롯한 나머지 돈들은요, 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철전이라고 합니다. 철전. 쇠로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동전은 구리로 만드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철전인 거고요. 이건 은으로 만든 돈이에요. 은 한 근을 가지고요. 요거 이렇게 호리병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요걸 일반 백성들은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활구라고 불러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은이 들어간 만큼 이게 단위가 좀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상시 때 뭐 쌀 한 가마 살게요. 이럴 때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이 뇌물 받을 때, 뒷돈 거래할 때 좀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찌됐거나 이 은병 같은 경우는 끝까지 교류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인 거고요. 자, 그러다가 원나라 간섭기가 되면 원나라와 또 관련이 맺게 되는데 원나라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렇죠? 칭기스칸의 후손들이 가장 넓은 영토를 이제 건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양과 서양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나라는 교류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교류를 하다 보면 그만큼 금액대가 크고 근데 맨날 그 쇳덩어리 돈들을 들고 다니면서 거래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아예 지폐를 만들었어요. 이 지폐를 보초라고 합니다. 그 지폐를 이제 보초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우리도 영향받아서 고려의 마지막 왕이 공양왕이 되겠는데요. 이때 지폐를 만들었어요. 이걸 바로 저화라고 불러줍니다. 되셨습니까? 저화를 만들었더라. 자, 건원중보가 최초이고요. 그 이후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등장했다. 당연히 왕들과 연결시켜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화폐 주조 성공했냐고요? 제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널리 유통은 아니 되었더라. 예, 이게 특징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이거보다는 옷감이라든지 아니면 곡식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교역을 하였더라. 되셨죠? 자, 물론 이제 지방에서는요, 뭐 관청 주변에서 조그맣게 이제 장시들이 형성되긴 합니다만 조선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규모가 좀 많이 적어요. 그래서 국가가 주도하였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무역 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고려가 다른 나라와 전쟁 많이 겪었습니다라고 말했었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고려는 다른 나라와 교육을 잘 안 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것 같죠? 조심하세요.
고려가 그렇다고 해서 매일 전쟁을 겪었던 건 아니다 보니까 전쟁 없었을 때는요. 주변 국가들과 교역합니다. 그래서 대외 교역이 꽤 활발한 편이에요. 되셨어요? 그럼 그 대외 교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를 봤더니요. 특히 그 사신들이 올 때 외국 상인들이 많이 쫓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무역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가 주도하는 무역을 공무역이라고 하고요. 일반 이제 개인 상인들이 주도하는 무역을 사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외국 사신들 뭐 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나갈 때 그 사신 행렬에다가 상인 행렬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신들은 거기서 면담하고 상인들은 또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장사를 하면서 물품을 거래하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공무역. 반면에 국가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개인들끼리 하는 무역을 사무역이라고 하는데 이 고려 같은 경우는 팔관회라고 하는 유명한 행사 기억나세요? 연등회와 팔관회, 연등회와 팔관회 세트로 다니잖아요. 이 팔관회라고 하는 게 고려 시대의 국가적인 페스티벌입니다. 그러니까 토속신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8가지 계율을 지키는 그 기간이 이제 팔관회 기간이 되겠는데 이때는 축제를 되게 크게 해요. 그러면서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신들까지 다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무역이다 보니까 고려의 무역은 기본적으로 공무역 중심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공무역 중심인 거고 원나라 간섭기가 때면 아무래도 국가가 통제하는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무역도 발달합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공무역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뭔가 봤더니 일단 중국 본토에서는 송나라가 있었고요. 위쪽에서는 거란, 그 다음에 말갈족이 이름을 바꾼 여진, 거란과 여진 위치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자, 그러던 이들의 사신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를 봤더니요. 바로 여기를 들어와요. 자, 이곳은 바로 병난도입니다. 이 병난도는요. 예성강 하구에 있는 고려시대 최대 무역항이에요. 예성강 하구에 있는 고려시대 최대 무역항, 이게 바로 병난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항상 최고의 항구는요. 수도 바로 옆에 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금성 있잖아요. 금성 바로 옆에 있었던 울산항이 당시 최고의 항구였었고 고려시대까지 수도 개경이 여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병난도가 가장 최고예요. 수도 개경에서요. 이 병난도까지는요. 30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리라고 하면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하죠. 그렇죠? 10리가 보통 4km니까요. 30리면 12km.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이 병난도가 가장 최고의 항구가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예성강이라고 하면요. 여기 한강 끝에서요. 얼마 안 있어요. 거의 서해로 같이 이렇게 만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난도에요. 많은 나라의 상인들이 들어오게 돼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당연히 이제 송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송나라가 물건을 사고 팔더라. 이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 우리 역사상 거의 비슷해요. 비단, 장수, 왕서방이라고 말씀드렸죠. 비단 들어오고요. 서적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화적으로 꽤 많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다양한 서적, 또 우리한테서 없는 약재, 그리고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요. 도자기도 들어옵니다. 비단, 서적, 약재, 도자기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갖다 파는 것 중에 일단 기본은 인삼. 워낙 우리가 이제 인삼이 좀 유명하니까. 자, 이거 말고요. 종이랑 먹도 있어요. 우리가 종이를 그렇게 잘 만들었대요. 생각해보면 우리 예전에 무구정강 대다란경 기억나세요? 이 무구정강 대다란경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으로 찍어낸 인쇄물이에요. 1000년은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종이가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를 잘 만들었다는 그 흔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 그런 게 이어졌는지 종이를 되게 잘 만들어서 가볍고 질기면서 먹이 아주 잘 스며들어 이 송나라 4대 부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먹. 자, 뿐만 아니라 화문석이라고 해가지고요. 돗자리는 돗자리인데요. 꽃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는 정말 화려하고 예쁜 돗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요. 송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황하 쪽에서 이제 근거지를 두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란한테 밀릴 때만 해도 그걸 참았는데 여진이 되온 금나라 때문에 결국 송나라가 이 위쪽을 잃어버리고 아래쪽을 이사를 가게 된다 그랬죠.
우리는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남송시대라고 했어요. 송나라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쯔강 쪽 있잖아요. 상하이 쪽 있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서 근거지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위쪽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다 건너가서 툭 튀어나와 있는 거. 여기 우리 싼둥반도라고 했죠. 이 싼둥반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가면요. 등주라고 있는데 이 등주를 뭐라고 하면 넝저우라고 불러줘요. 예전에 발해 역사 공부할 때도요. 발해 무왕 시기 때 싼둥반도에 넝저우를 공격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등주 자사 죽이고 막 이랬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때만 하더라도 이제 넝저우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갔죠. 그럼 당연히 우리도 남쪽으로 가야지만 교육을 할 수 있겠죠? 여기는 밍저우라고 해서 명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밍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난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군산 쪽 내려가서 흑산도 쪽 가가지고 밑으로 슉 가는 거죠. 되셨어요? 예전에 기출문제 이게 나왔어요. 어떻게 가냐고. 네, 어떻게 가냐고 정확한 지명 물어보면서 나왔는데 넝저우와 밍저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란과 여진 전쟁 아니할 때는요. 그들과도 교육합니다. 일단 그들은 북방 유목 민족인 만큼 들어올 때는 말이라든지 모피. 예. 반면에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농기구나 곡식 같은 거 주는 거죠. 일본과의 무역은 그렇게 많이 활발한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란 여진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적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요. 이들로부터 수은을 받아들였다. 우린 수은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하나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 이들 말고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교육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아라비아 상인들.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요. 송나라를 통해서 이제 고려에 대한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을 당신은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제 대식국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병난도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거 들고 오겠죠. 이 속에는 수은도 있지만 눈에 띄는 게 바로 뭐냐면 향료예요. 향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여기 있는 작물들을, 그러니까 작품, 물품들을 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적인 거 기억하세요. 향료, 이 향료는 이제 우리의 땅에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귀한 향료를 들고 들어왔구나.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 고려와의 관계가 인상 깊었는지 기록에 남기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불리게 된다? 코리아라고 불리게 된다. 그거 아시죠? 고려, 꼬레, 꼬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이름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무역까지 쭉 봤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빠진 게 없네요. 일단 무역 형태 같은 건 항상 어느 시대인지 간에 지도로 접근하시면 도움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건요. 수치제도 제가 볼 거라고 했었죠.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중간에 농민과 귀족의 경제생활 나와 있는데 그거 잠깐 둘게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토지제도까지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읽어볼 거니까 빼두시고요. 어디로 가냐면 수치제도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치제도라고 하면 조세, 공납력 세 가지인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조세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농산물의 일부를 국가에 갖다 바치는 것이다. 대답해 주세요. 이때 그러면 농산물의 몇 분의 몇을 갖다 바칩니까? 그렇죠. 10분의 1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세라고 하면 10분의 1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연습 한번 들어볼까요? 땅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여기서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20가마의 곡식을 얻었습니다. 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세금을 국가에 내야 될까요? 바로 2가마. 되셨어요? 10분의 1이니까.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의 주인 같은 경우는요. 농민일 수도 있어요. 그 농민 중에서 자기 땅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을 자영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땅의 주인이요. 귀족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귀족은 자기가 직접 농사는 안 짓겠지만 어찌됐거나 땅 주인으로 보면 일반 농민일 수도 있고 귀족일 수도 있더라. 그들은 똑같이 몇을? 2가마. 2가마씩을 이제 국가에다 납부를 하더이더라. 맞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귀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네 이제 노비를 데리고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자기 그 땅을 빌려서 농사 짓겠다는 농민들이 있어요. 가난해서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한 농민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빌려주겠죠. 우리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농민을 뭐라고 하냐면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그럼 귀족들은 소작농에게 이 땅 네가 농사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소작농은 열심히 농사해서 20가마 얻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다 가지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얼마를 귀족에게 주냐면요. 2분의 1을 줍니다. 생각보다 되게 크죠. 그렇죠? 월급의 절반을 띄워주는 거야. 그럼 월급의 절반을 줬다는 것은 10가마를 줬다는 거고 소작농은 10가마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귀족은 아까 2가마 낸다라고 했죠? 지금 받은 10가마 중에서 2가마를 내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소작농은 조세를 내는 겁니까? 안 내는 겁니까? 안 내는 거예요. 소작료를 낸 거예요. 그 비율이 2분의 1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세라고 하는 건 원칙이 땅을 가진 주인이 국가에다가 내는 겁니다. 땅 주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세를 낸다 칩시다. 재산세. 그럼 여러분이든 여러분 부모님이든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다. 전세나 월세 살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안 내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더니 10분의 1 원칙이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땅 중에서요. 국가가 가진 땅들이 있습니다. 농민이라든지 귀족 같은 개인이 가진 땅들도 있지만 국가가 가진 땅이 있고요. 국가가 가진 그런 땅도 국가가 직접 농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소작농민에게 빌려줍니다. 그럼 소작농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다 얼마 내냐? 요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요거는 4분의 1을 냅니다. 그러니까 소작농들 같은 경우는 전체 5가마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봤더니 자영농이 제일 낫고 그 다음 국유지를 소작하는 게 낫고 제일 나쁜 케이스가 귀족의 땅을 소작하는 경우가 가장 나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기본이 이제 10분의 1 원칙에다가 소작농은 2분의 1, 국유지 소작농은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2분의 1, 4분의 1, 10분의 1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크게 어려우신 건 없겠죠. 오케이. 자,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단, 그냥 짓는 건 아닌 거고요. 토지에 비옥도 있잖아요. 이 비옥도를 상, 중, 하로 나눠요. 그래서 이걸 고려해가지고 조세를 수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갈게요. 이렇게 지금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국가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그럼 이거 이제 국가가 다 걷어들여야 될 텐데 이때 걷어들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향리입니다. 그렇죠.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모든 적의 수령이 다 파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향리들 쭉 걷는 거예요. 향리들 걷고 난 다음에 이것을 수도 개경으로 전달을 해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 개경에 가면 전국에서 들어온 쌀들이 모이는 창고가 있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경창이라고 그래요. 창고는 창고인데 수도에 있는 창고다라고 해서 경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모은 이러한 곡식들을 모아두는 창고를 뭐라고 하냐? 조창이라고 그래요. 조세를 모아두고 있는 창고다. 창고는 창고인데 지방에 있으면 조창이라고 해요. 수도에 있으면 경창이라고 해요. 이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도대체 수도 개경까지 어떻게 가져올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속버스는 아니군요. 트럭 태워서 아니면 기차를 가지고 왔을 텐데 예전에는 그런 교통수단이 발달 못했잖아요. 거기다 우리는 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로를 통해서 이들을 운반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방법이 바로 뭐가 있냐면 조운제도라는 게 있어요. 조운제도. 조운제도라고 하는 것은 배를 이용해가지고요. 조세를 수도까지 가져가는 방법.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수도 개경이 지금 여기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강이 있다. 그러면 강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가 수도 개경 갖다 주는 거고 그게 아니다. 백기를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도 개경까지 옮겨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운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했던 방법이 나중에 조선시대까지 이어가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공민왕 시기 때 홍건적과 왜구가 계속 쳐들어온다 그랬죠. 특히 이제 왜구의 침략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이 조창을 그렇게 많이 이제 습격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쌓여있는 쌀들을 다 약탈당하게 되고 또 왜구가 계속 바다에 출마하다 보니까 조운 자체를 띄우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국가 재정이 궁핍해졌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조세를 봤으니까 공납을 볼게요. 자,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특산물을 나라에 갖다 내는 것. 옷감이 될 수도 있고 과일이 될 수도 있어요. 특산물을 내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그 액수를 정해주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내 땅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가지고 내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니네 동네가 뭐 예를 들어서 옷감을 많이 넣으니까 니네 동네에서 옷감 다 내. 그럼 다른 동네는 무조건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냐면 국가가 1년 동안 쓰게 되는 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특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국 단위로 다시 나눕니다. 그럼 각 주연마다 할당받은 양이 있겠죠. 그러면 수령 같은 경우는 그걸 다시 또 나눠요. 그러면 요 밑에 속해 있는 현을 우리가 속현이라고 하죠. 속현 같은 경우는 누가 통치해요? 향리가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향리는요. 다시 자기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 속현 아래 각 집이 몇 가구인지 다시 나눠봐요. 뭘 나눈다고요? 각 집이 몇 가구 있는지. 내가 통치하고 있는 우리 동네에 집이 몇 가구가 있는지 나눠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호구. 집호자를 써가지고요. 집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더라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년에 국가에서 필요한 옷감이 한 10,000필이 된다고 칩시다. 자, 그걸 나눴더니 내가 속해 있는 주연에서 1,000필을 배당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수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또 속해 있는 속현에 다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속현에 지금 소속된 게 한 100필이에요. 근데 봤더니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10가구입니다. 10집이 있어요. 그 10집들은 그럼 각각 몇 필씩? 10필씩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구 기준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동네 안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붕마다 하나씩 다 던져줬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것이 생활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돼요. 조세보다 공납이 더 부담된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비롯이 되는 겁니다. 얘는 토지 기준입니다. 얘는 집 기준입니다. 집마다 나눠줬더라. 되셨죠? 자, 그리고 공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요. 국가가 일정한 기간에 항상 걷어들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마다. 이걸 상공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가 있겠죠. 뭐 왕의 즉위식이라든지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이때 추가로 걷는 걸 별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고정되게 걷는 걸 상공,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갑작스럽게 걷게 되는 걸 별공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조세의 공납력. 역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을 수치하는 건데 누구의 노동력이냐? 16살부터 60세까지 이르는 남자. 우리는 그 남자를 정남이라고 불러줍니다. 되셨어요? 근데 기본적인 건 귀족, 중류층, 평민, 천민 있어요. 천민 빼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민 같은 경우는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그들은 군대 안 가니까. 그래서 빼주시면 그럼 이들을 불러다가 어떡하냐? 각 지방들. 뭐 아니면 오도라든지 양계 같은 그런 지방을 지키게 하는 이런 군역에 종사하게 하거나 아니면 각종 공사에 동원하더라. 요역에 담당을 하게 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수치제도가 있는데 그럼 국가 입장에선 제대로 모든 세금들을 다 걷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제대로 꼼꼼하게 걷기 위해서는 확실한 뭔가 명부가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왔던 게 통일신라 시대 때는요. 촌락문서 또는 민정문서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꼼꼼하게 이제 조세를 걷어들였다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요. 양안이라고 해서 토지제도요. 그 토지를 누가 가지고 있고 그 비옥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시해두고 있는 책, 이게 바로 양안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입니다. 국가가 주기적으로요. 땅 조사 들어가거든요. 누구 땅인지, 얼마나 비옥한지. 그렇게 토지 조사 들어가는 걸 양전사업이라고 해요. 양전사업, 받천자. 그리고 그 내용을 적어둔 토지대장을 이제 양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또 호적. 호적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우리가 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지금 뭐 각 집마다 남자가 몇 명 뭐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하는 게 말이죠. 호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안을 작성해가지고 조세를 걷는 거고 그 다음에 호적을 작성해서 역들을 다 부과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렇다면 이러한 조세 수치를 위해서 양안 작성하고 역을 부과시켜서 호적을 작성하는 조직이 어디냐를 봤더니 이게 바로 호부래요. 고려시대에 6개의 부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부.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이랑 기획재정부를 이제 짬뽕시켜둔 그런 성격인데요.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은 두 가지 일단 진도를 나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려의 수치 제도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게시판 찾아오시고요. 일단 오늘은 내용 여기까지 담당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거기 남아있는 고려의 토지 제도와 그리고 앞에 빼놨었던 경제 생활 모습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